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은 분은 해외 봉사활동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정의로운 삶에 대한 고민을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 개그우먼 윤미숙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세상은 언제 오나 늘 기다리고 있는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요, 야구 칼럼니스트 그리고 스포츠 전문 기자십니다. 우리나라에 이 스포츠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날카롭고 솔직한 취재와 비판으로 본인 스스로도 비판을 받기도 하시는 박동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C 스포츠 플러스 대표 기자 박동희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네. 스포츠 현안마다 네네. 아주 날카롭고 네. 정말 진솔한 비판, 지적, 취재해 오셨는데 네네. 그 모든 활동 중에 단 하나 가장 그래도 내가 정의로웠다라고 네.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무거운 주제이지 않습니까? 정의가. 그리고 과연 제가 정의로운 기자였나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하나를 한번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롯데 자이언츠의 CCTV 사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그때가 2014년인가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우연히 롯데 자이언츠 소속의 한 선수가 저한테 그랬어요. 호텔에서 원정을 가게 되면 그 원정 호텔에서 자신들을 누군가 감시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선수들이 원정 경기를 갈 때마다 그 원정 호텔 숙소에 CCTV가 다 배치가 돼 있잖아요. 네. 호텔 측과 짜고 선수들의 동선을 CCTV로 다 확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엄연한 불법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선수들이 이걸 구단에 물으면 구단은 아니라고 발뺌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롯데 자이언츠 내부에 있는 내부 고발자로부터 사찰, 이 문서가 있더라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선수가 호텔에 누구와 같이 들어갔다. 이거는 지극히 사생활적인 일인데 이거를 그렇죠. 다 문서 대장화했던 거예요. 그걸 공개하면서 롯데 자이언츠가 그제서야 잘못을 시인을 하고 사장이 물러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뱅구에서도 자신이 그와 같은 감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한 선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더 확대될 기미가 보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조사를 했고 사실로 밝혀졌고 그러면서 지금은 정의당이죠. 그 심상정 의원실에서 아주 관심을 깊게 기울이면서 이게 완전히 불법화가 되면서 지금은 근절이 됐습니다. 네.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저도 기자 인생 걸었어야 됐거든요.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에 롯데라는 거대 기업과 저는 그 당시에 네이버의 1인 기자였어요. 네, 네이버에서 조직이 없었죠. 그 와중에 좀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네. 최근 우리 스포츠계에서 가장 많은 뭐랄까요, 좀 슬픈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폭력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저기에서 지금 아주 유명한 스타까지 연루된 폭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물론 계속해서 우리 스포츠계를 들여다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러한 그 스포츠 폭력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계기가 된 그 상황들 좀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지난해였죠. 지난해 프로배구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잖아요. 이재영, 이대영 자매가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연경 선수와의 불화를 은근히 암시하는 SNS 글을 올렸죠. 올리면서 화제가 집중이 됐는데 그때 갑자기 이재영, 이대영 자매로부터 학창 시절에 폭행을 당했다라는 분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글을 올리고 맨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결국에 이재영, 이대영 이 자매가 인정을 하게 됐죠. 인정을 했는데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도 학창 시절에 저 유명한 선수로부터 맞았다, 폭행당했다, 따돌림 당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른바 이제 스포츠계 학폭 사건이 터졌습니다. 스포츠계는
오늘의 가해자가 내일의 피해자. 네. 그리고 오늘의 피해자가 이게 역으로 또 돌아가거든요. 이게 계속 순환이 돼요. 순환이. 그래서 프로야구계에서도 아주 착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 재미난 건 자기가 이 고교 시절에는 주장이기 때문에 완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기자님 좀 프로에 와서도 맞아요. 네.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요. 프로야구 선수인데도 이게 예를 들어서 몇 해 전에도 이제 모 구단에서 저 후배를 때려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네. 때리죠. 월차를 시키던가. 지난해 SK 와이번스에서도 고참 선수가 2군에 있는 선수를 1군으로 불러내서 다 월차를 준 적이 있거든요. 네. 아직도 이런 게 남아있는데 그 월차를 준 선수가 이 선수는 한국에서 야구한 선수가 아니에요. 외국에서 야구했던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들어와서 왜 그런 짓을 했냐는 거죠. 왜냐? 이게 폭력이라는 게 계속 대물림이 되지만 이 한국의 스포츠 폭력은 어떻게 보면 그들 사이에서는 그들만의 룰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도자들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학부모들도 우리 애가 좀 못해 좀 때려서라도 좀 이렇게 성적 좀 내달라고 그러고. 네. 아니 저는 한국 이 스포츠계의 폭력은요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거는 일상이 됐다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지금도 때려요. 지금 누군가 맞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자님 말씀에 따르면 사실 이 피해자도 무조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 스포츠 현실인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선수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착한 선수예요. 예. 착한 선수라는 뜻은 스포츠계에서는 이기적인 놈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후배들은 리드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고. 근데 그게 그렇다면 착하지 않은 선수가 되려면 때리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에 이 학폭에 대해서 다뤘을 때 거기에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유명한 스포츠계 유명하신 분이 이제 학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네. 대뜸 저랑 그때 모 원로 야구 감독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놈이 과거 몇십 년 전에는 학폭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후배들을 때려서 뭐 뼈를 부러뜨린 놈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나와서 이제 학폭은 근절되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 그분도 자신이 했던 일도 까먹었을 거예요. 그만큼 스포츠계에서 폭력은 그냥 사소한 위통 정도로만 생각 이식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얘기하고 또 때로는 강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이상열 감독입니다. 네네. 그리고 박철호 선수와의 비화. 네. 최근에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문제가 불거지니까 네. 이상열 감독이 학폭, 그 스포츠 폭력에 대해서 강한 비난을 네네. 했어요. 네. 그리고 절대로 가볍게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바로 다음 날 박철호 선수가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 그럼요. 몇 년 전에 국가대표 코치와 선수 사이에서 정말 뭐랄까 나 뜨거울 정도로 그럼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멍이 든 얼굴을 가지고 비난 성명을 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을 보니까 가해자가 자기가 했던 가해 행동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네. 다른 사람의 가해 행동은 강하게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포츠계의 문화, 관행 속에 그냥 폭력이라는 것은 뿌리박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은 예. 굉장히 프로야구 스포츠계에 나왔던 거예요. 네. 원래 스포츠계에서 유행했던 말이거든요. 그게 사회로 퍼진 거죠. 정치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스포츠계에서 네. 그 얘기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 예전에 그런 그 케네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야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가치가 뭐냐라고 기자를 질문하니까 정의라고 했었거든요. 스포츠는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룰을 지켜야지만 경기가 성립이 되고 승패를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룰을 깨게 되면 스포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상열 감독 같은 분은 스포츠의 룰을 어겼던 사람이에요. 네. 동료를, 후배를,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를 때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룰을 깬 사람이 그 룰을 깼던 행동을 잊어버리고 그 룰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과연 이상열 한 개인만의 문제겠냐는 거죠. 네. 그리고 이상열 씨를 감독으로 시킬 때 그 구단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알았겠죠.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예. 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계 폭력이 많은 것은 네. 스포츠의 속성에서 비롯된다. 네. 스포츠는 경쟁이고 특히 팀 같은 경우는
성적, 우승, 네. 순위 네. 이런 부분에 상당한 그런 그 관심을 둘 수밖에 없으니 네. 성적을 살리기 위한 경쟁 구도 속에서 그 폭력이 나오는 것 네네. 아니겠느냐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얘기 저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듣는데요. 예.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왜 때리지 않고도 성적이 나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한국의 스포츠에서 때리는 이유는 세 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아마추어만 얘기를 들면 지도자들의 신분이 계약직도 정규직도 아닌 촉탁직이에요. 예, 촉탁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못 내면 잘려요. 네. 언제든지 바로 네. 잘릴 수 있는. 네. 정말 언제든지 바로 잘릴 수 있습니다. 예.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더 열악한 처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지도자들의 연봉이 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들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네. 네. 정말 이 참 희한한 나라일 수가 있어요. 학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고등학교에 야구부가 있는데 명문입니다. 그런데 A 고등학교는 10원도 안 내도 돼요. 네. 학부모들의 지갑을 털어서 내거나 총 동문회 지원을 해줘요. 이런 학교가 태반입니다. 10원도 안 내요. 그래 놓고서 감독은 마음대로 자르는데 이렇게 학부모들 주머니에 돈이 나와서 운영이 되면 감독과 지도자가 학부모 눈치를 봐야 돼요. 학부모들은 다 내 아들이 추신수 유현진이에요. 손흥민이에요. 네. 그러면 내 아들을 추신수 손흥민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 요구가 자신의 눈에 비쳐 그게 안 되면 그 감독은 잘려야 돼요.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본인의 급여만도 보장되지 않는 거죠. 예. 세 번째는 징계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박동희라는 선수가 잘하잖아요. 필요해요. 그러면 온갖 구실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선수를 구명하려고 하죠. 네. 학교의 명예도 도움이 되고 총 동문회도 돈을 대주는 명분이 생겨야 되거든요. 성적이 좋아야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거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표 전 의원님한테도 한번 부탁드렸는데 지도자 초호 얘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도자들이 최소한 계약직이라도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일본을 예를 들게 되면 제가 일본 취재 갔을 때 좀 놀랐던 게 거의 많은 고등학교의 지도자들이 그 학교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원 지도자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네. 그러면 흔히 우리 이 스포츠인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했던 전문가인데 우리가 무슨 교원 자격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강구하는 건 그분들이 코칭은 잘할 수 있어요. 네. 기술은 잘 가르치는데 티칭은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 가르치는데 이분들은 코칭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티칭은 배우지도 않고. 저는 1번이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교원 자격증을 이수를 해라. 반드시 대학에 가지 않아도 독학사를 통해서 대학원에 가서 다 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가시면 본인이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돈이 나오는 걸 이제는 좀 막아야 돼요. 네.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 정도의 대우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돈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발언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징계가 확실한데 징계가 이 어린 학생들에게 징역 몇 년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다 운동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가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는 몇 경기는 출전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줘야 돼요. 출전 정지에 명문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스포츠에서는 내가 부상을 당하면 DL이라고 해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게 되면 10일 정도 출전을 안 해요. 네, 그렇다면 선수도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 네가 몇 경기에 출전을 못한다고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엄한 규율을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사실 뭐 제가 의원 시절에도 박동희 기자님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네. 네. 상당한 문제의 근원이 학원 스포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스포츠 팀의 네. 코치, 감독, 선생님들의 신분이 불안정하다. 네네. 그리고 그분들의 월급, 보수 이런 것들이 전부 학부모들이 내는 네네. 그 회비에서 네. 나온다. 그럼 학부모들은 한 달에 많을 경우 100만 원이 넘는 맞습니다. 돈을 낼 맞습니다. 때도 있고요. 네. 그렇게 돈을 내는데 우리 아이는 가서 맞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그럼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텐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코치 감독들이 교사 자격 이수를 하면 되겠지만 이미 그건 상당히 늦은 상태이고 그렇죠. 이미 선수 시절부터
제대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스포츠 선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부상 등으로 탈락을 하면 체육교사도 하고 그다음에 유소년 코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이 마련돼야 될 텐데 네. 전혀 그런 길을 마련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만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해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막은 가장 그 최악의 집단, 전 교수 집단이라고 봐요. 교수. 예. 예. 그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들을 자꾸 꺼내다 보니까 이 스포츠 발전이 산으로 갔는데 지금 표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자,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때리지 않고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는 이미 그 리틀 야구 하고 있습니다. 클럽이 되는 거예요. 클럽이. 네, 클럽이 돼서 리틀 야구를 보게 되면 학교 수업 다 마치고 애들이 와요. 와서 자기들 운동을 하는데 엘리트 반이 있고 취미 반이 있습니다. 엘리트 네. 반은 좀 더 1시간 더 연습하는 애들이고 취미 반 같은 경우는 딱 1시간만 하고 가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취미 반 출신 애들이 야구를 더 잘한대요. 예, 예. 깜짝 놀랍게도.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이들의 집중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1시간이래요. 1시간 또 아주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가면 또 야구를 하고 싶다는 이 동기부여가 된답니다. 그런데 엘리트 반 애들은 부모가 시키니까 억지로 1시간 더 하는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능률이 안 오르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학교 스포츠가 다른 나라보다 발전했던 이유는 우리는 예전엔 운동할 만한 공간이 없어 학교 운동장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부가 학교에 밖에 생길 수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클럽별, 리틀 야구처럼 클럽을 조직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특출난 재능이 보이게 되면 그 아이가 상급 학교로 올라와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최저학력제를 뒀지 않습니까? 그럼 일선에서는 그래요. 이 아이들도 미술하는 애들이나 음악하는 애들처럼 걔네들 공부하는 거 봤냐? 걔네들 맨날 미술만 하고 음악만 하지 않느냐? 체육은 왜 똑같이 취급해주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미술, 음악 다 공부해요. 그렇죠. 심지어는 홍익대 같은 경우는 미술이 제가 알기로 실기가 없어졌거든요. 실기 없어졌죠. 예. 네. 세상이 바뀌었는데 본인들이 바뀐 세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최저학력제도 엄중히 둬서 애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면 대회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타협을 하도록 자꾸 뭐가 변하는 거죠. 예.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요. 네.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유소년 축구를 하다 보니까 네. 관찰을 하게 되었는데 네. 박동희 기자님 말씀처럼 네. 사실 미국 스포츠 강국이잖아요. 네네. 그 예를 보면 네. 학교 스포츠의 코치 감독이 무보수인 경우도 있고 그럼요. 네, 아마추어로 네.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경력이 있으니까 와서 그냥 지도해 주기도 하고요. 주로 클럽 위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모양이 우리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 네네. 여기저기 클럽 스포츠가 아주 있고 환영할 만하죠. 예, 학교 수업은 그대로 다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받고 나머지 시간에만 와서 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대회가 열리고 그다음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런 선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 분들이 학원 스포츠의 어떤 인맥들이 연결된 분들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클럽에 내 아들 보냈다가 또 내 딸 보냈다가는 나중에 불이익 받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더라고요. 또 한측으로는 학원 스포츠라고 하는 학교의 스포츠부를 없애면 좋은데 그러면 인근에 있는 클럽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 대안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고집하고 유지하고 자신들은 보수를 주지 않는 감독 코치를 두고 학부모들로부터 보수를 주게 만들고 네. 네. 이러한 이 양립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것 누구의 책임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수 집단이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 말씀이 또 맞아요. 자, 그 아드님 경험이 있으시지만 네. 저는 우리 학교 운동부는 다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그게 극악한 처방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들은 10원도 안 내면서 네, 학교의 명예를 드높여 달라고 그러고 애들을 흔히 말하는 굴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지향해서 클럽을 둬야 되는데 이게 또 재미난 게 뭐냐면요. 자, 리틀 야구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그러면은 지금 시니어 리틀이 생겨서 이제 중학교까지도 할 수 있는 리틀이 생겼어요. 근데 이 선수가 시니어 리틀을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
고등학교 야구부를 갈 때 이제 고등학교는 없어요. 이게 리틀이 그냥 학교 야구밖에 없는데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냐? 쟤는 정통이 아닌 거예요. 초교 야구부, 중학교 야구부 출신이 아니라 리틀 야구부. 네, 이게 아류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고등학교 진학을 못해요. 카르텔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틀 다니는 친구들이 늘 불안함은 내가 중학교 갔을 때 저 감독이 내가 리틀 출신이라서 차별하면 어떡할까? 날 안 뽑으면 어떡할까? 자, 초교와 리틀 그 중학교 감독이 다 카르텔이 있거든요. 이 선수가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학교 스포츠를 도태해 나가면서 클럽을 계속 키워야 된다고 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정도의 인프라가 지금 계속 갖춰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선수들이 자연히 공부와 클럽 활동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같은 형태면 학교에서 애들 공부하는 얘기 못해요. 왜냐?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려면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런 애들한테 공부하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심판에게 돈으로 매수를 해서 네. 승부를 조작한 일이 야구에서도 있었고 축구에서도 네네. 발생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제가 취재했던 건데요. 그게 그 프로야구 심판은 이제 야구는 있잖아요. 네. 공 하나로 승부가 바뀝니다. 스트라이크를 볼로 잡아주게 되면 투수가 흔들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안타를 맞고 경기 자체가 뒤엎어지는데 그래서 프로야구를 공 한 개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공 한 개를 지배하는 게 바로 심판입니다. 근데 취재를 했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프로야구 심판이 구단들로부터 돈을 갈취했는데 그 돈을 갈취한 시점이 바로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였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한국 시리즈를 네. 앞두고요. 그 심판에게 돈을 준 팀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었죠. 오. 거기가 바로 두산 베어스였어요. 예. 네.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그 당시 KBO, 한국야구위원회 주장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발뺌을 하다가 2013년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때죠? 그렇죠. 예, 시점은 그렇습니다. 예. 없다고 주장을 하다가 저희가 증거를 내미니까 그때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구단 사장과 심판과의 개인적 동거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아니었어요. 다른 구단도 있었던 거예요. 네, 다른 구단도. 그렇다면 이 구단들이 이 심판에게 왜 돈을 줬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예. 그 당시에 그 돈을 줬던 구단의 단장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기대감이었어요. 개인적 친분으로 심판한테 돈을 줄 리는 없죠. 그렇죠. 기대감이었어요. 막연한 기대감. 저 심판이 우리 경기를 잘 봐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네. 그리고 원천적으로 구단과 심판의 동거를 해서는 안 돼요. 네.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나만 안 주면 다른 쪽에 잘 봐줄 거라는 맞습니다. 그런 불안감.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과연 그 심판 혼자였겠냐는 거죠.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비워서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검찰이 강하게 비판하고 싶었던 거는 그 당시에 다른 구단도 그 심판에 돈을 줬는데 그 심판이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단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지방 구단의 사장은 어느 심판한테 3천만 원을 줬다는 것도 그 심판이 그 최규순이라는 심판이 이미 공론화 됐으니까 최규순이라는 심판이 검찰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뉴스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나라 스포츠 사건의 거의 절대적인 사건이 네. 경찰에서 한번 필터가 되고 검찰에서 한번 필터가 돼요. 네. 그래서 스포츠에 있어서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검찰의 악의 축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캐비넷에 숨겨져 있어요. 최규순 이 사건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하는 그 이후에 기아 타이거즈가 돈을 안 줬다고 했다가 또 줬다라고 말을 바꿨거든요. 네. 네, 저희가 보도한 구단 내에 대해서만 검찰이 시인을 했어요. 저희가 보도하지 않은 구단 지켜봤던 거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게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들으면서도 의심이 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솔직히 처벌을 더 강하게 한다고 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되게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사실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한민국 스포츠의 변화는 대한민국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봐요. 네. 스포츠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가장 정의로운 영역이어야 되는데 그 정의로운 영역이 정의롭지 못한 거는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네. 스포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이제 스포츠 폭력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뿌리인 학원, 네.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그 시스템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이번에는 가장 정점에 있는 네네. 프로 구단의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앞서 제가 이제까지 그 수많은 그 비판이나 또는 취재를 해오신 중에 가장 정의로운 사건 하나를 네네. 꼽아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네.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네. 선수들 감시 네. 사건을 직접 밝혀내신 네. 사례를 꼽으셨습니다. 네. 그 사례를 통해서 그게 비단 롯데자이언츠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네. 다른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도 발견됐다 말씀 네네. 주셨는데 프로 스포츠라는 그 정점에 있는 우리나라 스포츠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네네. 곳이 선수를 구단에서 혹은 그 모기업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로야구 선수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타죠. 별 중에 네. 별이죠. 이 선수들이 모여 있는 게 선수협인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선수협이 임의단체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 사단법인이 됐고, 네. 예, 지금도 노동조합은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 일본이나 미국만 봐도 프로야구 선수는 노동자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 사업자 취급을 하거든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구단에선 내가 필요할 때는 노동자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땐 개인 사업자예요. 이 뜻이 뭐냐? 프로야구에서는 선수들에게 늘 자신들이 얘기하는 걸 다 따르도록 강제해요. 작업 지시를 하는 거죠. 노동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10개월만 연봉을 받아요. 그리고 12월, 1월은 연봉을 안 받습니다. 이 연봉을 안 받는 기간이 비활동 기간입니다. 네. 돈을 안 받으면 활동을 안 하겠죠. 그런데 예전에 구단들은 이 비활동 기간에 나와서 운동하라고 그랬어요. 내 눈으로 운동하는 거 봐야지 믿음이 가는 거예요. 네, 정근대적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강제를 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CCTV는 사라졌겠지만 아직도 출퇴근은 감시를 하죠. 네. 그래야지 경기를 향상된다고 믿으니. 그런데 본인들이 분리할 땐 또 선수들이 개인 사업자예요. 네. 네. 선수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너 개인 사업자잖아. 이런 건 네가 알아서 해. 제가 수술을 좀 해야겠는데요. 너 개인 사업자잖아. 네 몸이잖아. 이런 식이죠. 네. 예를 들어 그 비활동 기간에 나와서 운동하라 그래서 훈련을 했는데 그때 다치면 네. 그건 개인 사업자니까 선수 스스로가 그렇죠. 이런 식이네요. 예전에 그랬죠. 네, 예전에 그랬죠. 그래서 비활동 기간에 선수들이 잘 보시면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사이판에 괌으로 개인 훈련 갔다라는. 네, 예. 네, 그런 많이 얘기가 갔어요. 나와요. 네, 많이 가죠. 예. 이게 비활동 기간에는 그 기사를 왜 내겠냐는 거죠. 조용히 가면 되지. 아직까지도 구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사이판과 괌에 갑니다. 몸을 열심히 만들고 오니까 나 좀 놔주세요. 네, 나 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 나가서 한국 스포츠 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스포츠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거든요. 네. 외국 선수들이 한국에서 수술하고 싶을 정도인데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일본에 어느 정말 시골에 있는 침수론을 자주 가요. 침수론을. 정기 자극을 하는 단순한 침수론인데 거기를 선수들이 명의로 생각해요. 거기만 갔다 오면은 한 달 걸릴 게 일주일 만에 다 낫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그 침수론의 비밀이 뭔지 제가 파헤친 적이 있습니다. 비밀이 네. 뭔지 아십니까? 뭐죠? 특별히 우술이 좋은 게 아니라요. 그냥 침수론에 거기 가면 일본 시골이니까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혼자 가도 돼요. 쉬는 거예요. 네. 쉬는 거예요. 별다른 치료 있는 게 아니라 침수를 받은 다음에 쉬는 거예요. 네. 마음 편하게 쉬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 그렇게 못 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못 쉬죠. 이게 지금 21세기 연봉을 수십억씩 받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현실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면서 바로 떠오르는 게 우리 류현진 선수가 네네. 얼마 전에 자기가 몸이 불편하다고 그냥 감독 코치를 불러다가 내려갈래? 이러고 네. 내려가고 네.
그 다음에 부상자 명단 나 안 올라갈 거야 하니까 안 올라가고 그러다가 다음 선발도 거르는 게 자기의 네. 예, 장기적인 네. 그런 선수 생활을 위해서 좋을 것 같으니까 또 부상자 명단 올라갑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리고 똑같이 한화에서 류현진 선수가 뛰었을 때 과연 감독님 나 이거 그만둘래요 말을 할 수나 있었을까요? 말했으면 당장에 이기적인 놈 이랬겠죠. 그렇죠. 아무리 슈퍼스타라도 네. 과거 최동원 선수가 롯데자이언츠에 있다가 선수여 만들려고 네네. 하다가 삼성으로 강제 네, 맞습니다. 전출된 모습이 네. 떠오르더라고요. 그 최동원 선수의 별명이 뭐 불멸의 투수도 있습니다만 철환입니다. 철환. 그렇죠. 네, 철환. 이 말은 슬픈 단어예요. 인간의 어깨는 강철이 아니라 분필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닿기 닳아버리죠. 마련입니다. 예. 예. 그런데 최동원 투수는 너무 많은 공을 던졌죠. 만약에 최동원 선수가 뛰던 1980년대 그 에이스가 나 어깨가 안 좋아서 좀 지금 마운드에 내려갈게 라고 하면은 박수 치지 않았을 거예요. 다 욕했을 겁니다. 세월이 변한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대가 변한 거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그것이 관용되지만 한국에 지금도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류현진 선수나 되니까 그런 욕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류현진이 한국에 와서 그랬다? 당장 손가락질 할 거예요. 언론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언론이. 네 몸값이 얼만데. 대한민국 스포츠 언론은 선수의 연봉을 몸값으로 얘기해요. 예. 그러게요. 이게 가당키 난 단어겠냐고요. 무슨 노예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최동원 감독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자기가 철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원망스럽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프로야구에서 철환이 되려는 선수가 있으면 전 말려요. 네가 지금은 올 시즌 200이닝 던진 게 자랑이겠지만 네가 다음 시즌 20이닝만 던질 수도 있다. 항상 어깨를 보호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지도자들이나 구단도 좋아져서 선수들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려고 하죠. 선수들도 자기 몸 관리를 잘하고 그런 것들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뭐 구단이나 그 고위 관계자들이 안 계시니까 네.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네네. 지금까지는 우리 선수들에 네. 대해서 구단이나 우리 스포츠계가 너무 혹사하고 네. 착취하고 감시하고 전혀 그런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인권 침해한다 이런 이제 방향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반대로 구단이나 혹은 우리 스포츠계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선수들에게도 문제가 많다. 많습니다. 네.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고 통제를 해야만 제대로 하며 뭐 음주 문제라든지 사생활 문제라든지 그런 게 심각하고 팬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팬에 대해서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선수들도 많다. 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프로야구가 이 선호도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리얼미터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제가 놀란 게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도가 남녀노소 할 것 다 떨어졌어요. 저는 사상 최저라고 봅니다. 2006년 이후로 최저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선수들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 많던 여성 팬들이 야구를 떠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선수들이 너무 많은 성추문 사건을 터뜨렸어요. 그렇네요. 네. 예. 그리고 너무 많은 이 여성 팬들을 농락을 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수많은 프로야구 선수들 사건 가운데 그 성문제가 정말 많아요. 네. 여성 팬들이 떨궈져 나가고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도 많아요. 그렇죠. 프로야구 선수는 전 개인적으로 공인은 아니라고 봐요. 유명인이고 그리고 그 선수들에게 주는 연봉의 큰 부분을 어린아이들이 차지하거든요. 네. 야구 팬들이 어린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조금 더 프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프로의식이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밖에 나갈 때 그냥 추리닝 입고 다녀요. 네. 안 돼요. 프로야구 선수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단이 당연히 선수를 교육하고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요즘 좀 바뀐 게 되면 구단이 이제 신경을 안 써요. 프로야구만 놓고 보면 선수들이 다 에이전트가 있어요, 이제. 에이전트가 있어서 예. 요즘은 예전엔 구단이 이 선수가 사고를 일으키면 구단이 나와서 사죄를 냈어요. 근데 지금 구단은 쳐다만 봐요. 에이전트가 나와서 사과를 해요. 사실 그게 맞아요. 네. 네. 다 큰 성인 선수들이
구단이 언제까 돌봐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선수들은 정말 프로다워야 된다. 그리고 프로답지 않은 선수에 대해서는 연봉을 많이 깎아야겠죠. 그리고 구단들도 극렬 팬들이 있어. 어디서나 극렬 팬들이 문제인데 극렬 팬들이 항상 저 선수 연봉 몇억 원 줘라. 지가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구단은 게시판 보고 나서 그게 대세 이제 여론이라고 줘요. 근데 어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제 연봉을 주려면 자동차를 몇 대 팔아야 되는지 알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 선수가 받는 연봉에는 그 자동차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그게 고스란히 스며 있잖아요. 그럼 이 선수는 그 구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항상 프로야구 선수는 등에 새겨져 있는 자신의 등번호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유니폼 앞면에 있는 구단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프로야구 선수거든요. 네.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이 더 변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뉴욕 양키스에서 선수들의 두 발까지 네, 그럼 또 네. 문신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과 우리나라에서 CCTV로 감시하던 것과 관리가 무엇인지 네. 감시가 무엇인지 이 극명한 차이가 분명히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관리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잘못된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이 유영 양키스가 그때 제가 취재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팀에 오고 싶으면 머리를 깎아라.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전통인 거죠. 네. 네, 전통인 거죠. 그런데 이제 롯데 자이언츠처럼 롯데 자이언츠가 그러면 어떨까요? 야, 우리 팀에 뛰고 싶으면 CCTV로 관리를 받아야 돼. 아무도 안 오겠죠. 근데 공개도 못 하죠. 네. 예. 그래서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 구단들이 이제는 더 프로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외국 구단도 선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구단이 사과 안 해요. 그 선수가 문제인 거니까. 근데 네. 지금까지는 구단이 이 선수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사과를 했던 거죠. 마치 부모처럼. 네, 부모처럼. 네. 그러니까 또 반대로는 폭력까지 할 수도 있고. 네. 제가 이 말을 빼먹었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가장 유념해서 드릴 말이 저의 아버지 같은 지도자예요. 네. 네.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와이프한테 그러더라고요. 딸처럼 생각했다고. 근데 와이프가 어머니 저를 며느리처럼 대해주세요라고. 전 딸이 아니에요.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냥 코치예요. 네. 아버지처럼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때려도 억압해도 아버지인 거예요. 네. 이제 그리고 저는 사제관이라는 말도 없어졌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에요. 학생 선수와 지도자예요. 네. 그리고 지도자라는 말도 바뀌어요. 그냥 코치예요. 네. 네. 뭐 인생의 티칭까지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유교적인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야 된다. 선후배를 우리 잘 보세요. 이 스포츠에서 선배가 후배, 학년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때린 나라는요, 한국은 일본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함께 유교가 믹스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프로야구계에서도 만약에 무슨 선수가 몸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몇 살이야? 그래요. 몸싸움 하는 와중에도 너 몇 살이야? 그래요. 네. 예전에 김태균 선수가, 네. 이제 김태균 선수가 한화 이글스 4번 타자, 이 선수가 김성배라는 두산 베어스 선수랑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김태균 선수가 이제 뭐 욕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됐어요. 근데 김태균 선수가 욕을 먹은 건 욕을 했다고 화제가 된 게 아니라 김태균 선수는 김성배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배 선수가 많았던 거예요. 야구에서 욕먹은 건 네. 어떻게 선배한테 가미가 된 거예요. 나이가 어렸으면 똑같은 욕이라도 아무 문제 아니었을 텐데. 그게 한국 스포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 간에도 선후배 유기 질서가 있으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도 승부조작이 벌어져요. 어떤 식이냐. 자, 저 선배 감독. 근데 선배 감독이 팀이 좀 사정이 좋지 않아요. 팀적이 좋지 않으면 저희 팀이 져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팀이 전국대회 좀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팀이 또 저 팀이 또 져줘요.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런 승부 조작 속에서 커온 학생들에게 있어서 승부 조작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스포츠 자체가 상당히 네. 그런 공정하고 네.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이러한 매력이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야구에 그렇게 꽂히신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예, 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어요. 아, 네, 아버지가 좋아하셨어요. 제 아버지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월남전에 그 상처가 너무 깊으셔서 아주 경제적으로나 유능했던 아버지는 아니셨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헬리콥터가 그 공중에 뜨면 발작을 하셨어요. 발작하시다가 저를 데리고 야구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야구도 효자손의 방망이고 탁구공을 던져주시고 제가 치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야구 이야기였어요. 야구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구 DNA를 타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고 네, 지금도 제가 애가 3명인데 아이들과 야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게임만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세대와 상황과 세상이 달라졌죠. 야구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지대하신데 네네. 그 야구의 게임적 측면, 승부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하신 게 아니라 네네. 그 이면의 부분, 네. 논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다른 기자들과 달리 네. 취재하셨어요. 네. 특히 김응용 감독, 또 이만수 감독, 한때 전설이셨고 네네. 가장 이제 인기가 네. 있으셨지만 박동희 기자가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건 그분들이 논란의 대상이 됐을 때였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도, 어떤 기대, 어떤 의욕을 가지고 그러한 논란의 중심에 뛰어들으셨고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 야구는 스포츠는 체온이 있다고 봐요. 체온이 있다고 봐요. 저는 숫자에 집중한 적은 없어요. 사실 야구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것보다 체온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의 말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옛날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 스포츠 사람의 문제라고 봤는데 숫자를 다룰 수 있는 기자는 유능한 기자는 저보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봤어요. 특히나 제가 2006년 도하 아시아 경기대회를 갔을 때 그때 KBS에서 잠시 근무했던 알자지라 앵커가 있었어요. 메인 앵커. 그분 집에 가게 됐는데 그분 와이프분이 한국분이었었는데 어떻게 소개받아서 갔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카펫을 확 들추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미스터 박, 카펫 위에 있는 것보다 카펫 안에 가려져 있는 걸 찾는 사람이 언론인의 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 큰 충격이자 가르침이었죠. 마지막 질문을 네. 드려야 될 시간이 네. 됐는데요. 네. 앞서도 계속 이제 우리 한국 스포츠 근본의 어떤 문제를 여쭤봤는데 어찌 보면 우리 그 스포츠가 정점에 있는 프로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결국은 프로에 가기 위해서 뒤틀린 그 어떤 스카우팅 시스템, 대학에 가기 위한 고등학교 좋은 팀에 가기 위한 중학교에서의 어떤 문제 이렇게 네.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 정점에 있는 프로 스포츠가요. 자체로 독립적으로 있는 구단들이 아니라 대기업의 맞습니다. 계열사이고 대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스포츠 자체의 원칙과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프로야구만 놓고 보게 되면 대부분의 구단이 정치권의 요구로 구단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네. 그리고 1980년대. 네. 예. 그리고 정치권의 요구로 구단들이 인수해왔고 대표적인 게 SK 와이번스가 그랬었고요. 기아 타이거즈가 그랬었죠. 그런데 그게 변화가 왔던 게 이번 사실 SSG예요. SSG가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거는 정치권의 요구가 아니라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네. 필요에 따라서 인수를 한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제가 봤을 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을 하자면 조만간에 한 개 팀이 더 매각이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역시도 정치권의 요구가 아니라 순전히 기업의 이익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야구가 변해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저 표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들이 걱정들이 조금씩 씻겨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대전제가 있다면 프로야구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 프로대로 굴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커미셔너부터가 총재부터가 프로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협회도 프로 리그에 맞게 운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KBO만 해도 그 전에는 구단주 중에 한 명이 됐고, 당연히 그럼 구단주들 이익만 반영을 하겠죠. 그 다음은 야구 좋아하는 교수님이 오셨고, 전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총리가 와서, 네, 아무 주목도 못 받고 가셨고, 지금은 또 갑자기 두산중공업 부회장 하시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셨고, 네. 이 세 분의 총재 동안 지금 프로야구는 지금 암흑의 턴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단들은 자체적으로 변화가 되지만 협회들은 협회 내부에서 좀 변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잘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그 프로스포츠나 아마추어 협회가 변하려면 이제 더 이상 낙하산은 없어야 됩니다. 네. 너무 많은 낙하산 부대가 투하를 하는데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다 낙하산이거든요. 심지어 정치인 출신이 무슨 프로스포츠 협회 연맹 총재 회장으로 네. 오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지금도 꽤 있죠. 지금도 데도 있죠. 있고요. 예. 지금도 있죠. 그러면 이제 막연하게 체육인들은 저분이 힘을 써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데 정권 바뀌면 힘을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새로운 낙하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체육에는 아무런 상관없는 분들이 즉 체육 행정이나 영속성이 있으려면 연소성이 있으려면 그것도 변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주제 넘게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워낙 존경하고 네, 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분 앞에서 좀 많이 주제 넘게 떠든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네, 솔직한 얘기. 네, 그냥 제가 존경하는 분 앞에서 SOS를 쳤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 혹은 지금은 펜은 총이나 대포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의 힘, 올바른 정론 직필이 세상을 얼마나 밝게 만드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단히 힘든 일인지도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른 희생과 또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계의 정의를 위해서 비리를 뿌리 뽑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에게 올바른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위험과 또 비난과 어려움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옳은 글, 옳은 소리를 내오신 박동희 기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 스포츠계를 위해서 좋은 글, 또 좋은 말 해주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